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트클럽의 1년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사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게 술 장사다, 이런 풍문도 있긴 하지만 과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나이트클럽은 어디이고 과연 연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난 3월 3일에 발표된 탑 100 순위에 의하면요, 전 세계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곳은 라스베가스의 엑세스라는 클럽이고요. 무려 한 해 수익이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6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0억에 육박하는 거죠. 보통 나이트클럽은 평일에는 잘 안 되고 주말인 금요일, 토요일에 매출이 집중된다는 걸 감안하면 주말 하루 매출이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어마어마한 규모겠죠. 엑세스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데에는 최근에 음악 흐름이 한 몫을 했습니다. 바로 EDM의 성장이죠.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준말인데 DJ들과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하고 센 사운드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가리키고요. 요즘 젊은 층에서 거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음악의 중심은 스페인의 이비자였습니다. 이비자는 말 그대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성지 같은 곳인데요. 하지만 요즘 이 음악이 미국에서 큰 반응을 얻으면서 거대 자본을 가진 라스베가스의 호텔들이 손님 유치를 위해 최고의 DJ들을 전부 돈으로 밀어붙여서 자기들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비자는 완전히 대세를 뺏겼고요. 이번에 발표된 탑 100 순위를 봐도 상위권은 대부분 라스베가스입니다. 돈의 흐름은 신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것 같습니다. 엑세스에서 자주 디제잉을 선보이는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DJ의 곡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빗 게타의 타이타니엄입니다. You shot it out, but I can't hear a word you say. I'm talking loud, not saying much. I'm criticized, but hard, but let's make a say. Shoot me down, but I get up. I'm bulletproof, nothing to lose. Far away, ricochet. You take your aim. Far away. You shoot me down, but I won't fall. I am titanium. You shoot me down, but I won't fall. I am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부 듣고 계십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2차 유출 확인된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2차 유출은 없다. 정말 단언을 했던 금융당국은 별다른 반응이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데요. 1차 유출 확인 이후에 진행하고 있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 소송은 이것 때문에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신명근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에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하셨었죠. 네, 민변 차원에서 공익소송을 검토해서요. 지난 2월 말 카드 3사 모두에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102명을 선별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집단 소송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많죠? 네네네. 예,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3사에서 모두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102명을 모아서 민변 차원에서 제기를 하신 집단 소송이죠. 예, 맞습니다. 네.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그 현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그 물질적 피해가 보고되지 않아서요.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구체적으로는 되나요? 예. 그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해서 각각 50만 원씩 청구해서요. 네. 인당 150만 원씩 청구하였고요. 네. 총 1억 5,3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5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네. 그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요. 네. 그 소송이 있었을 때는 그 피해자 일부가 20만 원 정도를 인정받았습니다. 20만 원요? 예. 당시 사건은 해킹에 의한 것이었고 이제 그 피해 회사가 그 사전 보완 조치나 사고 후 조치를 이제 적절하게 했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그 손해배상금이 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때는 해킹이었고, 예. 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유출 방법, 그다음에 유출 내용, 관련 규정 위반이 그 당시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소장 내시고 나서 어느 정도나 됐나요? 예, 한 20일 정도가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는 거죠? 아, 예. 현재 그 재판부가 그 결정되었고요. 네. 재판부에서 소장을 검토하시고 카드 3사에 소장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정신적인 피해다. 이걸로 소송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슈가 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될 것인지도 궁금했고 사실 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엄청난 또 피해를 주기도 하는 거니까요. 이걸 네네, 숫자로 맞습니다. 어떻게 또 할지 궁금했었는데 2차 네. 피해가 나니까 이 소송이 조금 더 유리해진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유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더 소홀히 다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일단 1차 유출 당시에 이미 개인정보 그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차 유출된 상태가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네. 대출 중개업자 등에게 유통되었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런 그 개인정보뿐만 아니고 그 지금 이제 유출된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같이 유출됐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 정보가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 조직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좀 더 가중될 수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액도 그에 맞춰서 상향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네. 그 소송 그 진행 경과하고 예. 검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게 법정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맞습니다. 일단 소장이 접수돼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네네. 쭉 진행되면은 뭐 최단기로 가면은 어느 정도가 되면은 결론이 날 수 있나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저희뿐만 아니고 그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하나의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 결과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만큼 국민 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십니다. 네. 예, 심사숙고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씀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양측에서 네. 이제 제출할 증거도 많고 법리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더 많기 때문에 네. 보통 재판이 뭐 짧게 끝나면 6개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재판은 뭐 기본 1년 이상은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네. 이제 사실 저도 3사에서 다 정보가 샜거든요. 그래서 네네. 피해자예요. 근데 네. 소송을 막상 하려고 하면은 개인 차원에서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집단 소송들이 되고 있다는 걸 보면은 나도 소송할래. 뭐 이렇게 해서 줄줄이 소송이 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게 꼭 소송까지 안 가고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우리가 헌법상 이제 아시는 그 삼권 분립 제도 때문에요. 네. 예, 그 사법적인 판단은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뭐 손해배상을 명령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한 기업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어쨌든 네네. 사법부에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네네. 피해자에게는 안타깝지만 네. 기업이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한 구제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을까요?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모여서나 소송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어쨌든 이렇게 법정까지 가려 그러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네네. 예, 수임료도 그렇고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민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네. 뭐 법원에 내는 인지액하고 그다음에 송달료만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도 그 법원에 지급하는 그 인지대와 그 이제 서류를 이제 주고받는 송달료만 받는 수준에서 네. 소송을 지금 수임을 하고 계십니다. 하시고 향후에 그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그 받는 금액의 일부분을 이제 뭐 승소금으로 해서 받는 형식을 지금 취하고 계십니다. 뭐 후불시 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으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 그 유통업체에서 최근에 한번 카드 정보가 새고 그래서 좀 사건이 크게 이렇게 불거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네. 미국 사람들도 그러면은 다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걸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예. 한국에서는 그 보통 이제 원고와 피고가 1대1로 소송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 제도가 법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의 원인을 가지고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의 효과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네. 해서 그 옵트아웃이라고 하는데 제외 신청을 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그 대표적인 당사자가 수행한 소송 결과에 의해서 네.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 지금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이런 제도가 아직 없어서요. 그 집단소송법 뭐 관련 그런 비슷하게 네.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데 예. 현재 그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소송법이라는 게 이제 조항이 있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피해를 이렇게 뭐 카드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당했을 때 그냥 네.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다 피해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고 오히려 뭐 받지 않겠다라는 것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네네. 아니라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다 해야지 된다는 그런 차이네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도와 네. 차이가 있어서 현재 지금 뭐 참여연대나 민변, 네. 각종 시민단체가 집단소송법 제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예. 현재 국회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검토 중에 있으십니다. 발의된 건 아직 없고요. 네네, 아직 아니고 지금 물밑 작업을 해서 예. 기존의 제도와 이제 새로 도입되는 집단소송법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서로 그 상충되는 면이 좀 많거든요. 네. 이제 법원 조직도 뭐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검토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 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기려면은요. 네. 재판에서 어떤 점을 입증을 해야 되나요? 예, 뭐 그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그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네. 일단은 자기의 그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 예. 그다음에 그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 그다음에 그 유출되었다면 어느 정도 유출되었나 이 부분과요. 네. 그다음에 카드사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등 뭐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관리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서 유출되었고 네. 이 유출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뭐 받았다, 뭐 이런 부분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 뒷부분이 좀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피해가 뭐 발생하는지 보통
당장의 현실적인 피해가 아니고 네. 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뭐 공포감, 예. 네, 이런 부분을 주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주장을 통해서 어떤 네. 현실적인 것보다는 가능성, 개연성 있는 공포감, 이 부분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공포감 뭐 이런 거를 정성적인 분석을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예, 사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 자체가 네. 예, 원래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입증보다는 간접적인 입증을 통해서 저희가 피해 규모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참 네네. 중요한 게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얼마를 내가 보상을 받느냐가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네네. 이 집단소송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의의는 또 다른 데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번 집단 소송을 통해서 시민 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전까지는 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뭐 금융당국에 다 이렇게 위임을 해서 잘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찾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업이 뭐 마케팅 같은 목적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셨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수집한 개인정보의 뭐 수준에 비교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하였던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기업들에도 개인정보 수집을 좀 자제하고 개인정보 관리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내 권리를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정말 스스로가 획득을 해내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네네. 그게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꼭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야지 기업도 우리 이제 소비자들, 시민들 무서운 줄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 네. 집단 소송이 좀 그런 의미를 많이 드러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신명근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세무 상담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News FM. 더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스미싱 문자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기업 안랩이 최근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급증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첫째 주에 발견된 스미싱 악성 코드의 66%가 예비군 민방위 훈련 일정 확인을 미끼로 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카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암검진, 결혼, 화제성 유머 등을 이용한 스미싱 문자도 급속도로 많아졌다고 하니 비슷한 문자들 봤을 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과거 필수 생활용품이었던 비누, 알람시계, 앨범, 필름 카메라 등이 예전만큼 팔리지 않고 있네요. 롯데마트의 지난 10년간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유럽식 욕실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점차 사라질 걸로 봤던 세숫대야는 10년 전에 비해 매출이 오히려 50%가량 늘었습니다. 또한 비데를 많이 쓰게 되면서 판매가 주춤했던 변기 커버는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와 1인 가구가 늘면서 변기를 통째로 바꾸기보다는 1, 2만 원대의 저렴한 변기 커버를 선호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예식장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대부분이 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약 취소를 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어야 했던 피해들이 많았는데요.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결혼식 날짜를 2개월 이상 남겨두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식장이 자체 약관에 있는 계약금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네요. 한편 내일 모레 개정될 내용으로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혼식 2개월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로 늘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뉴스였어요.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그 친구는 꾸밀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의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영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비트라 에센스.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진행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은요, 올해 1월에 일시적으로 좀 줄었던 은행 가계대출이 2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사철 수요를 맞고 또 정부의 부동산 부양 대책이 맞물리면서 주택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지난해 예금은행의 실질 대출 금리 6년 만에 최고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안정돼 있다고 하지만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은행권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금리까지 은근슬쩍 올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신한은행 서춘수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님 연결을 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은근슬쩍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마이너스 통장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네. 금리가 나도 모르게 올라간다면은 상당히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그 직장인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대출이 마이너스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한국은행 최근 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372조 원 정도이고요. 네.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예적금 담보 대출 이런 기타 대출이 150조 원 정도인데 말씀하셨습니다만 2월 달에 마이너스 대출 잔액이 5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금리를 보면 이제 개인 신용도라든가 어떤 형태의 대출인가에 따라서 개인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신용도가 매우 좋은 분들 연 4%대 마이너스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극히 적은 숫자만 가능하겠지만 보통 직장인들은 5%, 6%, 7%대 정도 하고 있고요. 신용도가 매우 안 좋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연 10% 전후 이렇게 높은 금리를 물고 계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한 4%, 연 4%에서 10%대까지의 대출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들을 쓰고 계시는 건데 예. 이게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크게 이제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나뉠 수가 있고요. 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뭘로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CD,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요. 이 CD 91일물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이 있고요.
또 금융채 기준으로 하는 대출이 있고 또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발표합니다. 코픽스라고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대출 조달자금 가중 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이 코픽스 기준으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도 있고요. 또 극히 일부 은행에선 내부 금리에 따라서 금리를 정합니다.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CD 연동 대출입니다. CD 연동으로 해서 변동금리 대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금리가 아무래도 쉽게 오르진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또 이 CD 연동 대출이 그나마 여러 가지 마이너스 대출 형태 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고객들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고정금리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나는 CD 연동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금융채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은행마다 한 서너 가지 상품 중에서 이제 고객들이 선호를 결정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가장 낮은 금리가 CD 연동이라서 앞으로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CD 연동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금리 대출도 우선 고정금리 대출이 1%포인트 이상 CD 연동에 비해서 높게 적용되고 있고요. 1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나 마이너스 대출은 대출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제 그 대출받은 분의 신용도를 다시 평가를 하고요.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했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했건 금리 산출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올리고 있다. 이거는 이 1년이 지나서 재설정이 될 때 그때 네.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은행마다 부동산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또 마이너스 대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금융회사나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리를 우대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출 1년이 지나서 이제 만기가 됐을 때, 그럼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는 급여이체를 했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연장하려고 봤더니 고객이 급여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적금이나 예금도 들어있으면 금리를 할인해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가입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우대해드리려고 해도 우대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금리 우대 조건이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고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우대율만큼 금리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고객에게 바로 통보가 되나요? 예, 3개월 CD 연동 대출인 경우에 3개월마다 금리가 변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 휴대폰 문자 서비스 아니면 이메일로 변경된 금리를 통지해드리고 있고요. 만기가 돼서 새로운 대출 금리가 적용되면 10일 이내에 변경된 금리를 서면이나 유선으로 말씀드리도록 돼 있고요. 네. 만약에 고객분께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대출 약정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고객 스스로 이게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예. 결론이 되네요. 예,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고객 입장에선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 방법이 될 텐데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만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 금리 비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네. 또 은행 거래 실적, 고객의 재산 상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대출 금리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결국은 은행마다 일일이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이제 그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또 대출 상담을 여러 은행을 돌면서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신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2011년도에 제도가 바뀌었고요. 네. 은행에서 여러 건의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에 신용조회를 했다고 해서 등급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걸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옮겼거나 또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크게 올랐다면 신용도 평가를 다시 하면 이제 신용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깎아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은행이 심사해서 합당하다면 금리를 낮춰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2번까지 요구할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통장 또 신용대출만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게 재계약하려고 할 때 1년 전에는 회사원이었다가 퇴직을 한 상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그러면 신용도가 대부분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럴 경우엔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대출액이 2천만 원 이내라면 세이망홀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지 않은 분들을 은행에서 구제해드리기 위해서 도입한 대출 상품인데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보다 이 세이망홀시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 보면 금리가 연 6%대에서 8%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걸 선택하는 게 때론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이 있는 수요일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을 해주십시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세금 길라잡이 세무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따져서 뭐 아까 방금 전에 대출 얘기를 했지만 그거야 뭐 따지겠지만 예금 금리는 너무 낮아가지고요. 그렇죠. 재테크가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덜 내느냐 세테크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 세금이 정말 요즘처럼 화두가 됐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제일 바쁘시죠. 요즘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세테크라고 하면 그냥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 뭐 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건가. 이게 이제 세테크일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세테크하면은 세금 부담이 좀 낮은 금융상품 이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지금 수익률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상품들 고민을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비과세 상품도 있고 저율과세 상품 또 세금 우대 상품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비과세는 알겠는데 저율과세 세금 우대 일단은 이게 정책적으로 비과세라는 건 세금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장기로 했을 때 저율과세라는 거는 일단은 세율이 일반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그 농어촌 특별세 1.4%만 부과가 돼요. 또 세금 우대 상품이라는 것도 저리로 일반이 우리가 세금 예금을 하게 되면 보통 14% 15.4%를 원천 징수하는데 이 그 세금 우대 상품도 9.5% 이렇게 낮은 세율로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는 상품들이 다 세금 우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각각 상품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요건들도 다르고요.
그렇겠죠. 또 수익률도 아무래도 다 다를 거고 네. 본인의 지출 규모 또 예금할 수 있는 범위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가입을 하시면은 예금 적금보다도 더 효율적인 상품들이 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 우대 상품인데 예. 기본적으로 세테크라고 한다면 뭐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절세할 수 있는 전략 네. 달라질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일단 그냥 일반적인 그냥 회사원이다. 네. 라고 한다면 뭐 소득세가 그냥 원천적으로 징수를 그렇죠. 당하는 예. 거고요. 글쎄 뭐 종합 과세를 당한다든지 네네. 과세를 당한다는 표현을 예. 또 썼는데 그런 거라든지 뭐 자동차세 뭐 그런 소소한 세금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예. 일단 우리 연말정산 이제 네. 시즌이 지났습니다만은 봉급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 가장 큰 화두죠. 그죠?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에는 돌려받는 분들이 네. 워낙 왜냐하면 우리가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다 보니까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겠다라고 네. 했는데 적게 뗄 때는 좋았는데 돌려주는 게 오히려 없으니까. 납부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서 이게 또 원성들이 높았는데 일단 이런 소득 유형별로 생각해 보자면 근로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네. 이게 세테크 전략이겠죠. 연말정산. 뭐 신용카드 사용 네. 방법을 잘 조합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금융상품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요번에 그 소득공제 항목들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 그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올해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장펀드. 네, 소장펀드. 네. 우리 3월 17일 이번 월요일부터 네. 또 신규 출시가 됐죠. 뭐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것 연간 240만 원까지 네.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600만 원 까지 불입하실 수 있고 40% 24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 가입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작년에 우리 3월 달에 재형저축 나왔었죠. 펀드 나왔었죠. 부활.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네. 뜨거웠었는데 이게 사실은 도입할 때는 야심차게 도입이 됐는데 반응이 시들했어요. 네. 일단은 서민층에서 비과세 해줄 테니까 7년간 묶어놔라. 라는 것도 좀 유인책이 그렇죠. 약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마케팅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거기다 수익률도 네. 그닥 좋지 않았다. 그래서 예. 1년 만에 이게 뭐 흐지부지 찬밥 신세가 됐다 그러는데 이번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입 한도는 절반이지만 환급 규모가 일단 5배가 넘죠. 네. 거기다 가입 기간도 5년이 되다 보니까 2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뭐 세테크, 재테크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상품이다. 펀드 상품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큰 모양인데 이것 역시 주의할 점들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 뭐 최소한 5년 이상 가입하셔야 네. 되고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시게 되면은 그 감면받은 금액 상당에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뭐 투자자가 사망한다든지 해외 이주를 한다든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만 이 돌려줘야 하는 네. 불이익이 있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산의 40%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30%가 투자로 원금을 보장하는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원금까지 손해를 보실 수가 네. 있고 5년 이상 장기 펀드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선뜻 해약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또 성과가 좋을 때는 뭐 예적금보다는 수익률이 좋겠습니다만 성과가 안 좋을 때는 이 가장 큰 원금 손실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또 덧붙여서 우리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상 그 종합과세 되는 고액 투자자들 경우에는 이 분리과세 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하이힐드 펀드라고 이것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이번에 예. 새로 출시가 됩니다. 이제 고위험 투자라고도 네.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 역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올해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계약기간 유지하셔야 되고요. 예. 총 자산의 60% 이상 채권 투자 또 동시에 30% 이상을 신용등급 BB 플러스 등급 이하의 채권 코넥스 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건 좀 위험 자산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위험 자산이지만
그 규모까지는 분리과세 한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과세 대상인 그 자산투자가들한테는 좀 관심을 모을 수 있고요.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주 10% 우선 배정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금융상품 전문가는 아니다 봅니다만은 세테크를 위해서는 이런 뭐 세제 혜택이 가는 금융상품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또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우리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 사용 어떻게 할 거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 뭐 늘 고민합니다만 이런 고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고 자 근로소득자뿐만이 아니고 사업소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장부 작성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장부 작성 규모가 되지 않거나 장부에 관심이 없는 사업자들도 종종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이런 적격증빙 잘 챙기셔서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또 소득세법에서나 그 조세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감면 조항들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감면 조항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운 뭐 전문적인 뭐 중소기업 특별세금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근로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금융 소득공제 있습니다만은 중소상인들을 위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색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게 어떤 거죠? 이게 일단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서 제정이 됐고요.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을 하시게 되면 폐업을 하시거나 질병 사망을 하시거나 그 노령 그 직업을 그만두실 때 사업주라는 건 사실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퇴직금처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일단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조세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소득공제를 받는다든지 연복리로 이자를 적용받는다든지 또 사업이 잘못돼서 뭐 재산이 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압류에서 제외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퇴직하면서 사업을 그만두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구멍을 만들지 않고 내가 정말 알뜰하게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주에 또 세무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주마간산으로 했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나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일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코란도 트리스모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혼수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기회는 이번 주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교육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 문제를 내고요. 하나에게는 너 똑똑해, 재능 있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다른 아이에게는 애썼다, 노력했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 어려운 문제를 내면요.
재능을 칭찬받은 아이보다 노력했다. 이렇게 칭찬받은 아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 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